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거대한 성벽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 스스로가 탈출구를 찾고 있다는 게 더 충격적이죠. 연봉 1억에 철밥통 보장, 자녀 세습까지 가능했던 생산직의 왕이라는 킹산직의 신화. 그런데 지금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직접 말합니다. 우리 회사 미래 없다고요. 5년이 아니라 50년 뒤처졌다고요. 도대체 글로벌 판매 3위라는 현대차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충격적인 현실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질문이었어요. 테슬라와 우리나라 자율주행 기술 격차가 얼마나 되냐는 거였죠. 대부분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반도체로 세계 1위 하는 나라인데 한 3년에서 5년 정도면 따라잡지 않을까 하고요. 그런데 현대차 연구개발센터에서 일한다는 직원 회편이 모두를 경악시켰습니다. 50년이라고 했거든요. 오타가 아니었어요. 진짜로 50년이라는 겁니다. 이 댓글에는 수천 개의 공감이 달렸고 동료 직원들이 줄줄이 증언했죠. 동의한다고요. 자기도 이직 준비 중이라고요. 20년 지나도 못 따라잡는다고요. 회사 내부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내린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상황인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절망적인 걸까요? 그걸 이해하려면 자동차의 정의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전 자동차는 기계의 예술품이었어요. 엔진 깎고 변속기 조립하고 철판 용접하고요.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제조업이 목숨 걸고 지켜온 게 바로 이 하드웨어 기술이었거든요. 기름 냄새 나는 공장, 색가루 날리는 작업장, 그게 우리의 경쟁력이었습니다. 하지만 게임의 룰이 바뀌어 버렸어요. 지금 자동차는 그냥 바퀴 달린 컴퓨터예요. 데이터를 먹고 자라는 거대한 스마트폰인 겁니다. 자율주행의 핵심은 데이터거든요. 테슬라 같은 회사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전 세계 도로에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쫙쫙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차선이 지워진 시골길, 갑자기 뛰어나오는 아이들, 복잡한 교차로 상황, 이 모든 걸 인공지능이 24시간 학습하고 있는 거죠. 데이터가 쌓일수록 AI는 기하급수적으로 똑똑해집니다. 그럼 운전이 더 안전해지고 사람들은 더 많이 사고 데이터는 더 쌓이고요. 이걸 데이터 플라이휠이라고 부릅니다. 마라톤으로 치면 1등 주자는 달릴수록 다리가 더 길어지는데 뒤에 있는 사람은 죽어라. 뛰어도 격차만 벌어지는 잔인한 구조인 겁니다. 현대차 직원들이 피처폰 시대의 스마트폰을 보는 기분이라고 한 공포가 바로 이겁니다. 노키아가 망할 때 휴대폰을 못 만들어서 망했나요? 아니죠. 하드웨어는 튼튼했어요. 근데 소프트웨어라는 판을 이해하지 못해서 아이폰 나오자마자 그냥 사라져버렸잖아요. 지금 현대차의 엘리트 엔지니어들이 딱 그 노키아의 악몽을 다시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중국까지 무섭게 추격해 옵니다. 중국차가 짝퉁이라고 무시하던 시대는 끝났어요. 중국 전기차들은 거대한 내수 시장에서 미친 듯이 기술을 흡수해서 이제 가격 경쟁력은 기본이고 기술력으로도 우리를 턱 밑까지 추격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심지어 일부 분야는 이미 추월했다는 분석도 있고요. 앞에는 미국이라는 넘사벽이 있고 뒤에는 중국이라는 괴물이 쫓아옵니다. 우리는 진짜 샌드위치 신세가 됐어요. 진퇴양난에 빠진 겁니다. 기술 격차만 해도 숨이 막히는데 국내에서는 더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노란 봉투법이에요. 처음 취지는 좋았습니다. 쌍용차 사태 때 수십억 손해배상 판결받은 노동자들을 돕자고 노란 봉투에 돈을 모으던 그 따뜻한 마음 파업했다고 가정이 파탄나게 하게 하지는 말자는 것 뭉클했죠. 근데 이 법안이 산업 현장에 적용되는 순간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버립니다. 경영계가 발칵 뒤집어진 독소 조항들을 보겠습니다. 사용자 개념이 무한대로 확대됩니다. 하청 회사 사장은 가짜 사장이고 원청 대기업 총수가 진짜 사장인이 나와라는 거예요. 노동쟁의 대상도 확대됩니다. 월급뿐만 아니라 정리해고, 공장 이전, 신기술 도입 같은 경영 결정까지 파업 이슈가 되는 거죠.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됩니다. 불법 파업으로 공장이 멈춰서 수백억이 날아가도 주동자 한 명 한 명의 책임을 다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 청구를 못해요.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죠.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무슨 일이 터졌는지 아세요? 딱 3일 만에 현대제철 비정규직 1,800명 넘게가 현대차 그룹 총수를 고소했습니다. 이건 그냥 소송이 아닙니다. 일종의 선전포고예요. 서류상 사장은 하청업체지만 실제로 작업을 시키는 건 당신 아니냐, 법정에 나오라는 거죠. 만약 법원이 이들 손을 들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현대차는 수백 개 1차 협력사, 그 밑에 수천 개 2차와 3차 협력사 노조와 일일이 협상해야 합니다. 울산 공장 하나의 품사가 수만 곳인데 그 수천 개 노조가 우리 월급 올려달라, 우리 물량 늘려달라 하면서 동시에 들고 일어나면요. 더 무서운 건 경영 결정에 대한 파업권이에요. 회사가 살려고 미국에 전기차 공장을 짓겠다고 하면 노조가 국내 일자리 줄어드니까 가지 말라고 파업합니다. 생산성 높이려고 로봇을 도입하겠다고 하면 로봇 때문에 해고된다며 라인을 세워버리는 거죠.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 경영권은 식물인간이 됩니다. 타이밍이 생명인 글로벌 시장에서 손발이 묶인 채 링 위에 올라가는 꼴이에요. 총수를 향한 이 고소장은 기업들에게 아주 섬뜩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더 이상 사업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좀 불편하더라도 노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80년대 독재 시절, 90년대 외환위기 때 그들의 투쟁 덕분에 우리 노동 권리가 이만큼 발전한 거 맞습니다. 인정해요. 현대차 노조가 그 상징이었고요. 하지만 2024년 지금 국민들 시선은 싸늘하다 못해 차갑습니다. 왜 귀족 노조라는 치욕스러운 별명이 붙었을까요? 단순히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이기심 때문이에요. 평균 연봉 1억 넘게 받으면서 매년 파업하죠. 정년 늘려달라, 성과급 더 달라,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칩시다. 근데 국민들 분노를 건드린 건 따로 있어요. 바로 고용 세습입니다. 정년 퇴직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현대판 음서제도잖아요. 청년들은 스펙 쌓고 밤새 공부해도 취업 못하는데 부모 잘 만났다고 그 좋은 직장에 하이패스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공정을 외치는 시대에 이것만큼 열받는 게 없거든요. 더 아픈 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입니다. 현대차 정규직 노조가 자기들 성벽을 높이 쌓을수록 성벽 밖 비정규직과 하청 노동자들 삶은 더 비참해졌어요. 회사는 정규직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위험하고 힘든 건 다 외주를 주잖아요. 똑같은 라인에서 똑같이 볼트를 조이는데 왼쪽은 연봉 1억의 정년 보장, 오른쪽은 연봉 4천만 원의 파견직인 겁니다. 노란 봉투법 소송 뒤에는 이런 차별과 박탈감이 깔려 있는 거죠. 정규직 노조가 말로는 노동자 단결을 외치지만 사실상 비정규직을 방패막이 삼아 자기 밥그릇만 챙겼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노조는 파업하고 하청은 소송하고 난리가 난 대한민국. 그런데 현대차 경영진의 눈은 지금 울산이 아닙니다. 저 멀리 태평양 건너 미국 조지아주를 보고 있어요. 구장 1000개 크기 땅에 무려 11조 원을 쏟아붓는 현대차의 새로운 심장,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입니다. 왜 한국 기업이 한국에 투자 안 하고 인건비 비싼 미국에 돈을 쏟아부을까요? 보조금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생산성 그리고 제어 가능성이에요. 충격적인 수치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현대차 울산 공장의 시간당 생산 대수는 전 세계에서 꼴찌 수준입니다. 쉽게 말해서 울산에서 차 한 대 만들 시간에 엘라베마나 조지아 공장에서는 거의 2대를 만든다는 소리예요. 조지아 메타플랜트는 경영진에게는 꿈의 공장이지만 노동자에게는 악몽의 예고편입니다. 여기는 사람을 거의 안 씁니다. 부품 이동, 조립, 검사까지 로봇과 인공지능이 다 하거든요. 로봇은 파업 안 하죠. 밥 먹으러 안 가고 담배도 안 피웁니다. 정년 늘려달라, 내 자식 취업시켜달라 떼쓰지도 않고요. 회사는 계산기를 두드려 본 겁니다. 한국에서 노조와 싸우면서 10조 쓰느니 미국에 최첨단 짓는 게 훨씬 남는 장사라는 거죠. 이게 바로 산업 공동화의 시작입니다. 본사는 양재동에, 연구소는 화성에 있겠죠? 근데 진짜 물건 만들고 돈 버는 손발은 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울산 공장이 파업으로 멈춰도 조지아 공장이 24시간 돌아가면 회사는 안 망하거든요. 리스크 분산이라는 명목으로 한국 생산 기지의 힘을 서서히 빼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한국에는 뭐가 남을까요? 귀족 노조 타이틀은 쥐고 있는데 정작 일감 없어서 텅 빈 공장을 지키는 늙은 노동자들 뿐일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 현대
현대차 잘 나가잖아요. 세계 3위인데 말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께 독일에서 날아온 비보 하나 전해드립니다. 유럽의 자존심, 독일 제조업의 심장 폭스바겐이 창사 87년 만에 처음으로 자국 공장 폐쇄를 검토 중입니다. 경영진이 직원들 앞에서 딱 잘라 말했대요. 좋았던 시절은 끝났다고 해요. 폭스바겐은 왜 무너졌을까요? 우리랑 소름 돋게 똑같습니다. 엔진 기술 최고라고 자만하다가 전기차 타이밍을 놓쳤고요. 가성비 좋은 중국차에 두들겨 맞았고요. 고비용 저율강성 노조 문제를 해결 못했습니다. 폭스바겐의 현재가 현대차의 3년 후, 길어야 5년 후 미래예요. 아니, 우리가 더 위험합니다. 독일은 유럽 내수 시장이라도 있지만 우리는 시장도 작잖아요. 한번 꺾이면 받쳐줄 쿠션 없이 그대로 추락하는 겁니다. 최근 커뮤니티에서 가장 뼈아팠던 댓글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부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사실 노조가 반성 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반성한다고 해도 어차피 인공지능과 로봇이 다 대체할 텐데 무슨 소용인가 싶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너무 잔인하지만 이게 정답일지도 몰라요. 100년 전에는 마부들이 아무리 단결해서 시위했어도 자동차 나오는 걸 못 막았잖아요. 마부 일자리는 자본가가 뺏은 게 아니라 기술의 진보가 지워버린 겁니다. 지금 현대차 노조 그리고 우리 제조업 노동자들은 거대한 해일 앞에 서 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이라는 기술의 해일,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자본의 해일이요. 이 앞에서 옛날처럼 붉은 머리띠 두르고 투쟁가 부르는 건 쓰나미가 오는데 물총 쏘는 거랑 다를 바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회사는 이미 노조와 싸우는 걸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그냥 로봇으로 바꾸고 해외로 나가는 게 더 빠르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선택의 시간, 골든타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노조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생산성 높이는 파트너가 돼야 하고요. 회사는 그 과실을 정규직, 하청 다 같이 나누면서 원팀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는 법리 다툼보다는 이 변화 과정에서 낙오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할지 사회적 안전망을 고민해야죠. 만약 이 기회를 놓치면 10년 후 교과서에 이렇게 실릴지도 모릅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한국 자동차 산업 변화를 거부하고 내부 갈등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다. 한강의 기적이 우리 경제의 마지막 페이지가 되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생산직의 몰락은 그냥 한 직종의 위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흔들린다는 신호니까요.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도 있다는 현실론, 노동자가 살아야 기업도 있다는 당위론, 과연 대한민국은 이 딜레마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답은 시간이 알려주겠지만 그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